좋은 교육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사실 우리나라는 정말 최빈국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자랑스럽죠. 그 중에서도 이 산업 정말 대단합니다. 조선업. 탄탄한 기술력은 그야말로 기본이고요. 최근에는요,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이게 지렛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업에 대해서 오늘은 또 재미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깊은 제조,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야, 처음으로 조선업 다루게 됐습니다. 네네. 사실 해상왕 장보고도 있고 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도 있고 네네. 그것도 조선업 아닙니까? 거북선도? 그렇죠. 네. 그러면 산업적으로 본격화된 거는 그럼 언제라고 보면 돼요? 현대적인 조선소, 조선업 언제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느냐라고 하면 울산에 이제 방어진에 가보시면 거기 약간 이렇게 꾸며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20세기 초에 방어진 철공소가 건립이 되었었는데 예. 거기서 배를 수리도 했고 근대적인 배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조업도 했다라고 예.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조선소라는 이름을 애초에 걸어놓고 배 만드는 곳 전용 공장으로 만들어서 크게 사업을 시작한 곳으로 그런 업체로 좀 시초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은 1930년대 중반 이후에 네. 부산의 영도에서 시작된 조선소가 우리나라의 현대적인 조선소의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선소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가지고 부산의 영도에서는 조선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뭐 90년, 100년 이제 다 돼가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한국의 모든 배들의 고향은 이제 부산의 영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부산의 영도가 한국의 배 만드는 현대적인 산업의 뿌리가 있는 곳이고 한때 호황기에는 정말 여기에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기술자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배 만드는 산업에 종사를 하면서 이 영도라는 섬을 환하게 밝히면서 어마어마한 쇳덩어리들을 조립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을 정도로 이때가 좀 호황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영도 지역에도 지금은 배 수리하는 조선소들이 좀 있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만드는 곳도 뭐 아직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여기도 관련해 최근에 이제 뭐 미국하고 조선업 협력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관련해서 뭐 영도에 좀 훈풍이 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아직도 명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 이제 6.25 전후로 해가지고 한국 전쟁 전후로 해가지고 마침 이제 영도에 이렇게 조선업 기반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은 이제 전쟁에서 비교적 좀 안전한 곳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6.25 당시에 여러 가지 해군에 필요한 배들 그리고 외부에서 물자를 실어오는 부산 지역에 들어와야 되는 배들 이런 것과 관련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자들이 많이 일하면서 물량을 더 크게 좀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가 있었고요. 마침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1940년대 50년대까지 세계 조선업, 세계 배 만드는 시장을 압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던 나라가 미국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던 곳이 당시에 부산이다 보니까 좀 선진 기술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이 되는 이런 좀 바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어떻게 보면 부산 영도 지역에서 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도 기술이 어느 정도 축적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해외에 현대적인 배를 판매해 본 게 언제냐라고 하면 대체로 1967년에 베트남의 이 바지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좀 뗏목 같은 형태로 다른 배가 끌어주어야 되는 바다 위에 물 위에 띄워놓는 구조물인 네. 이 바지선을 베트남에 60년대 후반에 수출한 게 우리나라 최초의 배 수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0년대 후반에 제대로 된 배로 외국에서도 좀 이렇게 인증을 받은 이런 것들이 탄생을 하면서 70년 전으로 해가지고 이거 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산업 이걸 우리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출 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죠. 마침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뭐 자원이 없고 인구는 많고 이렇기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일본이 네. 세계 조선 시장을 이끌고 나가는 시대로 진입한 게 요 무렵 60년, 70년 요 무렵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한 60년대에서 한 90년대까지 세계 조선 시장을 지배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앞서갔죠.
예, 그러니까 뭐 일본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못할 게 뭐냐. 우리나라 산업 개발의 20세기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좀 그런 식으로 진행된 것들이 많이 있죠. 일본이 잘하는 거면 까짓거 우리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추격을 해가지고 일본을 이기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거의 보면. 대부분 산업이 그랬어요. 네, 그래서 조선업에 70년대부터 과감하게 많이 투자가 되고 빨리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쭉 성장을 해서 한 90년대 경이 되면 일본하고 대등하다. 뭐 일본을 일부 제치는 것 같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2000년 들어와서는 한국이 세계 조선업 1위다라고 하던 시절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어떻게 보면 영광이 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다가 2010년대 들어서 이제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네. 사실은 지금 세계의 조선 업체들 순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주요 조선 업체들이 뭐 한 5위권, 뭐 10위권 안에 아직도 잘 들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중국 업체의 개별 업체 하나하나로 비교해 봐서는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뭐 그렇게까지 뭐 뒤지고 뭐 이럴 상황은 아닙니다. 네, 네, 그런데 중국에는 우리나라의 1, 2, 3위 조선 업체 같은 그런 회사들이 뭐 한 2배쯤 더 있고 개수가 워낙에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대 나라로 비교를 해보면 조선 업체들이 워낙에 중국 업체들이 지금 압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2010년 중반 정도 해가지고 2010년대 중반 정도 해가지고 대략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뭐 조선업 위기론 이런 게 되게 많이 왔던 그런 시기가 맞아요. 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조선업 요즘하고는 진짜 격세지감인데 요즘하고는 다르게 조선업 주가들이 막 많이 빠지고 조선업체들 실적이 왜 이러냐, 빚이 왜 이렇게 많냐, 뭐 이런 게 항상 맞아요. 뉴스에 나오던 그런 시절이 한 10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계 조선업들이 이 조선업이 그 노동력, 기술력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 이 임금 수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좀 쇠퇴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한때는 미국이 최강이었고 그 다음엔 유럽이 따라오다가 다시 뭐 일본이 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다가 세계 최고가 뭐 중국이 된 이상은 이제 우리도 저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도 좀 많이 퍼져 있었는데 근데 뭐 그 이러기에 무슨 뭐 상대성 이론이나 만유인력 법칙 같은 뭐 과학 법칙도 아니고 뭐 꼭 그러란 법은 없는 것이죠. 한 10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 사이에서 뭐 경쟁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사이에서 10년 사이에 다시 또 조선업에 좀 좋은 시대가 요즘 좀 왔다라고 그렇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뭐 여전히 뭐 세계 나라별로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세계 1위는 중국입니다만 탄탄한 2위로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잘 자리를 잡고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조선소인 뭐 울산, 거제도 뭐 이런 데 있는 뭐 세계적인 거대 조선소들도 잘 운영이 되고 있거니와 아까 언급드린 뭐 부산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도라든가 전라남도의 영암이라든가 경상남도의 진해나 통영 같은 곳에 있는 조선소들도 조선업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은 다른 나라에서 보면 대단한 조선소들이 이런 데도 있구나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바다의 동해에서 남해에서 서해에서 각각의 여러 장소에서 부지런히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잘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66님이 울산에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얘기 나오니까 더 반갑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네. 7016님은 거제 조선업에 종사하는 친구가 굴을 한 보따리 보내서 먹은 적이 있는데요. 조선업이 활발했을 때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넉넉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사실 한 15년, 20년 전에는 뭐 좀 속된 표현으로 거제 지역에서는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5, 6년 전에는 일감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쪽 지역 경기가 너무 어렵다. 막 그렇죠. 이러고 다큐멘터리도 나왔었고. 네네. 근데 지금은 또 회복이 되고 있고 네. 조선업이 다시 또 호황을 구가하고 있죠. 그 바탕에는 사실은 우리가 톤수로 봤을 때는 중국에 밀리기는 하는데 네. 고부가 가치 선박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기술력을 가장 최우선으로 꼽아볼 수 있을까요? 고부가 가치 선박 특히 그 중에서도 좀 대형 선박 쪽에 우리나라 강세다라는 식으로 흔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 선박이면 어느 정도가 대형이냐라고 하면 길이 기준으로 세상에서 제일 큰 선박의 길이가 뭐 이렇게 질문 드려보면 어떨까요? 63빌딩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옆으로 눕혔을 눕혀놓은 때 63빌딩보다 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배가 크면 막 축구장 뭐 몇십 개 크기 막 이러는데 네. 더 크니까 그런 질문 하시겠죠? 네, 63빌딩 크기를 높이를 한 250m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큰 배라고 하는 배가 프렐류드 FLNG라는 배를 보통 세계에서 제일 큰 배라고 합니다. 네. 이 배 길이가 488m예요. 와. 그러니까 63빌딩보다 큰 수준이 아니라 거의 2배 됩니다. 488 거의 0.5km. 네, 그 정도 됩니다.
이 배도 우리나라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이 배를 호주에서 사용한다고 만든 배거든요. 이게 사실은 FLNG면은 LNG 운반선. 이거는 운반선은 아니고 LNG를 뽑아내는 곳쪽에서 작업하는 작업선입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가 막 돌아다니면서 화물을 싣고 다니는 이런 목적으로 만든 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다 위를 떠돌아다니는 공장이죠. 그래서 거제도에서 만들어가지고 저 멀리 천연가스 공장. 저 멀리 호주까지 띄워 보냈습니다. 참 거제도에서 이런 배 한번 만들려면 한 2, 3년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몇 년 동안 본인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 500m에 달하는 쇳덩어리가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호주까지 떠간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렇게 떠나 보낼 때 그걸 지켜보는 그 노동자들의 마음 좀 어땠을까요? 뿌듯하기도 하고 시원섭섭하기도 했을 것 같고 한데 그 정도의 배를 만드는 기술력 그런 기록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배가 기록을 깨기 전에 세계에서 제일 길이 기준으로 컸던 배 기록을 갖고 있던 배 만든 회사는 이제 일본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의 패권이 좀 넘어온다 이런 게 좀 상징적으로 좀 보이기도 하죠. 큰 배를 이야기할 때 이 해운업계, 조선업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로 이 업계 발음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발음합니다. 수에즈 막스 이런 말 많이 사용합니다. 네네네. 네, 수에즈 운하라고 해가지고 이 인도양 쪽에서 아시아 쪽에서 지중해 유럽 쪽으로 건너가는 운하. 이집트에 운하가 하나 있죠. 네. 요 운하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프리카 대륙을 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운하인데 이 운하가 사람이 판 좁은 물길이니까 배가 너무 크면 통과를 못하지 못 않겠습니까? 지나가는, 네.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배를 수에즈 막스라고 합니다. 그럼 맥스란 느낌인가요? 그렇죠. 예, 그 뜻입니다. 근데 업계에서 왠지 수에즈 막스라고 많이 발음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왜 뭐 국제적으로 유럽 사람들도 많이 써서 뭐 이런 발음을 사용하는 건지 그래서 모르겠는데. 수에즈 막스급 선박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수에즈 막스급이라는 게 뭐 길이, 폭, 뭐 넓이, 높이 이런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요. 네. 길이 기준으로 하면 수에즈 막스가 294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300m짜리 쇳덩어리가 한국의 조선소에서 만들어져서 인도양을 건너가지고 수에즈운하를 건너서 유럽에 갔다 온다 이거를 반복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엄청난 그런 기술인데요. 쇳덩어리가. 네, 수에즈 막스라고 하면 한때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한국이 뭐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 세계 시장을 뭐 압도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배는 잘 만드는 기술이 있었고요. 수에즈 막스보다 더 큰 배도 만들거든요. 수에즈나 우리는 뭐 까짓거 통과 안 해도 더 크게 하여튼 만들어가지고 한 번에 많이 싣겠다 뭐 이런 것도 만들거든요. 근데 보통 그 정도로 크게 만들면 그렇게 크게 많이 한꺼번에 다 운송을 해도 뭔가 이익이 될 만한 그런 화물을 싣는 배가 이 수에즈 막스보다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배는 보통 뭘 싣는 배가 그렇게까지 커질 필요가 있을까요? 보통 유조선입니다. 그래서 VLCC 이런 말 사용하는데요. 베리라지 크루드 오일 캐리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베리라지 이제 옷에서는 흔히 이제 엑스라지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배에서는 베리라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VLCC라고 하는데 엑스라지 아니고 예, V라지. VLCC도 우리나라가 잘하는 편입니다. VLCC는 한번 크게 만들면 화물을 그러니까 보통 기름이죠. 뭐 30만 톤을 실을 수 있다. 이런 배를 만들거든요. 네네. 30만 톤이면 뭐 평균적인 사람 몸무게로 하면 한 500만 명치 몸무게지 않습니까? 그래서 VLCC를 2대만 만들면 예. 서울시 모든 사람의 몸무게가 다 감당이 된다라고 할 정도의 배도 우리나라에서는 꽤나 잘 만듭니다. 그 정도로 무거운 배. 예. 그런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좀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게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천하무적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아무 걱정 없냐라고 하면 네네. 또 그렇지는 않은 게 이 분야에서도 중국이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VLCC나 수에즈 막스 같은 경우에 수에즈 막스 뭐 여전히 우리나라가 중국만큼은 한다. 중국하고 반반 정도는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VLCC는 요즘에는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더 많이 합니다. 훨씬 더 많이 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기록을 따질 때는 이제 수주량으로 많이 따지거든요. 네. 주문을 얼마나 받았느냐, 땄느냐로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쟁에서 중국에 뭐 압도적으로 뒤진다라기보다는 이미 주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문을 받을 여력이 없어서 중국 회사들이 주문을 따가고 있을 때도 우리나라의 이 점유율이 좀 수주량 점유율은 좀 낮게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수주량 수치대로 그대로 중국에서 뭐 뒤진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적어도 이제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이야기는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큰 배들은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 저는 이거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밥이나 순대 같은 것들을 친숙하게 잘 먹기 때문에 네. 이런 배들도 잘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선소에 가가지고 이런 장면들을 보다가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런 배들을 이렇게 거대한 배들을 몇백 미터짜리 배들을 만들 때 예. 어떻게 만드냐면 마치 순대나 김밥을 썰어 놓은 그 조각 한 조각 있죠. 네네네. 그 모양 한 조각씩을 일단 먼저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쭉
쭉 연결해서 붙여가지고 붙여서. 긴 김밥 한 줄, 긴 순대 한 줄 같은 모양이 되도록 용접을 해가지고 조각조각을 붙이는 방식으로 만들어 가거든요. 진짜 핵심이 용접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개별 모듈, 그 개별 김밥 한 개 한 개 같은 거를 만드는데도 용접이 중요하고, 그거를 다 붙여가지고 거대한 배로 완성시키는데도 용접이 중요합니다. 특히 거대한 배로 하나로 완성해서 붙일 때는 이 몇십 미터짜리 구조물을 쭉 연결해서 몇백 미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갖다 서로 붙일 때 거대한 초대형 크레인으로 이 쇳덩어리를 들어다가 잘 붙여가지고 위치를 맞춘 다음에 용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몇십 미터짜리 구조물이니까 살짝만 흔들어도 한 몇 미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큰일 나겠네요. 예, 그런데 이거 용접을 할 때 몇 밀리미터만 사실 좀 어긋나도 용접을 이거는 좀 이게 쇠가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거대한 구조물을 정확하게 위치 차이가 없게 잘 들어서 위치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기술자들이 열심히 붙어가지고 그걸 싹 용접을 해가지고 튼튼하게 다 완성을 해내는 능력,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기술에서 여전히 한국이 굉장히 좀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대형 선박들 중에서 근래 한 10여 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특히 세계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종류의 배가 이거 뭐 여기저기서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LNG 운반선입니다. LNG는 이제 액화 천연가스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가스레인지 사용할 때 쓰는 도시가스의 기본 원료입니다. 네. 그래서 그 가스레인지 가스를 싣고 다니는 배를 크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일단 큰 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형 선박에 강한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이런 특성도 있고요. LNG 같은 경우에 이제 가스기 때문에 누출이 안 되게 싣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새 나가니까. 네, 특히 이런 큰 배에다가 LNG를 실을 때는 영하 163도 이하로 온도를 낮춰가지고 이 LNG를 물처럼 굳혀가지고 찰랑찰랑 흔들리는 이런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담아놓거든요. 그래서 액화 천연가스. 그렇죠. 그래서 이제 Liquefied Natural Gas라고 해서 LNG라고 하는 건데요. 이 LNG 운반선에 이렇게까지 낮은 온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야말로 물샐 틈 없이 그러면서도 몇백 미터나 되는 구조물을 안전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몇 년, 몇십 년 동안 써도 끄떡없이 유지를 하도록 배를 잘 만드는 기술을 이렇게 확보하는 것이 이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LNG 운반선에서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경험,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한때 잘할 때는 우리나라가 세계 LNG 운반선 발주의 뭐 90%를 차지해서 다 뭐 석권하고 이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LNG 운반선은 뭐 한국이 제일 잘한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쪽 기술에 앞서 나가고 있는 편인데요. 그렇죠. 그 또 LNG라는 게 계속해서 기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기화돼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걸 잘 밀봉하는 것도 핵심 기술이고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기화될 수밖에 없는 LNG를 모아서 LNG 추진의 연료로 쓰는 것도 또 차세대 기술이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그래서 그 기술이. 이야기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세계 선박 시장의 점유율이 대체로 최근 몇 년 사이에서는 중국이 70%, 한국이 20% 이렇게 좀 고착화돼가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면 70%, 20% 합하면 90% 정도 되잖아요. 예. 전 세계 모든 다른 나라를 다 합쳐봐도 10% 안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세계에서 뭐 가장 강한 나라라고 자부심 있게 많이들 이야기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 네. 점유율이 1%가 안 되는 것 같다. 1%도 잘 쳐준 거다. 0.1% 아닐까? 뭐 이런 정도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특히 이제 뭐 군사 안보적인 거하고 겹쳐서 생각을 해보면 비행기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미국이 세계 제일이지 않습니까? 네. 세계 주요 뭐 여객기 전투기 다 미국 회사들이 제일 잘 만들지 않습니까? 자동차 산업만 해도 미국에 아직까지 생명력이 강하고 회사가 큰 곳들이 많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나 땅을 굴러다니는 자동차는 미국 제조업이 아직 좀 굳건하게 남아 있는데 배는 미국이 요즘 중국하고 경쟁을 하는 거를 많이 의식을 하는데 네. 중국이 세계의 70%인데 미국은 그 70분의 1인 1%도 안 된다라는 거는 이게 미국의 산업적으로도 문제거니와 미국의 군사 안보적으로도 되게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미국에서 조선업을 다시 부활시키는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왔는데 지금 세계 시장이 중국 70, 한국 20인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 상대로 보고 있는 중국을 제외하면 미국이 손잡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네. 거의 뭐 유일한 선택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최근에 뭐 관세 협상, 무역 협상 이런 거 이야기 나오면서 뭐 마스가 프로젝트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조선업 협력이 기대된다는 종류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조선업계에서는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던 한국과 미국이 조선업 협력을 해가지고 뭔가 새롭게 좀 질서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뭐 이런 점유율 구도만 봐도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죠. 아하,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은 계속해서 또 여쭤볼게요. 그리고 아까 표현 중에 쇳덩이가 떠다닌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진짜 그 엄청난 강철 무게, 강철로 그 후판이라고 하죠. 두께만 해도 거의 뭐 몇 센치 이상 되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떠 있느냐.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배니까 뜨긴 하겠습니다만 네. 무게를 생각해 보면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네. 근데 이게 뭐 어렵게 설명하려면 어렵게 설명하려면 이게 어떤 물체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차지하는 부피만큼 물을 밀어내게 되는데 그 물을 밀어낸 양만큼의 도로 뜨게 만드는 힘 부력을 받는다. 그래서 부피를 최대한 많이 차지하게 만들어서 무게 대비 부력이 더 크게 하면 배가 뜬다. 뭐 이런 더 식으로 크고 넓게.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좀 더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떤 식으로도 설명을 해드릴 수 있냐면 네. 우리가 이런 냉면 그릇 같은 거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네. 욕조에 넣어놓으면 가라앉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물을 다 비운 다음에 냉면 그릇을 잘 띄워 놓으면 물에 뜰 수도 뜨죠. 있겠죠. 네.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그러면 예. 그 냉면 그릇이 물이 안 들어 있다고 해서 완전히 비어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가 완전히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대신 뭐가 있습니까? 공기가 차 있는 거잖아요. 공기가. 네네네. 공기. 그러니까 배라는 게 물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배 쇳덩어리 무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안에 공기가 차 있어가지고 뭐 이제 뭐 발성법도 공기 반 뭐 소리 반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공기가 차지하는 부피가 많고 네. 쇠가 차지하는 부피가 적으면 그 공기 무게만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워서 물에 뜬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 위에다 막 그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컨테이너 그 위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쌓지 않습니까? 높게 쌓죠. 그걸 또 네. 이제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해 주신 김에 기술적인 이야기 우리나라 이 선박의 경쟁력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살짝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면요. 아까 우리나라가 뭐 LNG 운반선도 잘 만들고 대형 배도 잘 만들고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LNG 운반선을 만들기 위한 그 가스 같은 것들이 아주 차가운 온도에서 잘 유지되면서 새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원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도 유럽 회사들이 그 기술에 관한 어떤 권리, 특허 혹은 뭐 기술에 대해서 먼저 개발해 놓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LNG 선박을 열심히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노동자들이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만드는데 그 개발해 놓은 그 개발 원천 기술 권리를 프랑스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할 때마다 프랑스 회사에 돈을 되게 많이 줘야 되는 로열티 줘야 되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설계에 관해서죠. 예. 설계 선박에 기술. 관련된 여러 기술 중에 이런 식으로 뭐 아까 유럽에서 뭐 선박의 조선업의 패권이 딴 나라로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선박 관련된 기술의 원천 기술에 관한 권리라든가 새로 계속 개발되는 그 기술 자체는 아직도 유럽 회사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용접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거 용접을 잘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어떤 거 많이 생각을 하냐면 워낙에 힘든 일이다 보니까 이게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를 이용해가지고 용접을 하고 네. 사람은 바깥에서 컴퓨터 조작만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좀 대체를 해보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선업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좀 뭐랄까요 사나이들의 일이다 이런 것도 조금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컴퓨터 조작을 해서 용접을 하게 되면 뭐 노인들이나 아니면 여성 노동자들도 많이 일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런 걸 이야기도 하는데 배 연결에 용접한 이런 로봇이나 자동화 작업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 회사 기술을 우리나라가 들여와서 하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세계의 기술 선진국들은 그냥 공짜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분야에서도 원천 기술. 이렇게 발을 뻗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아까 그 저기 뭐 LNG로 나오는 그 가스를 이용해서 추진하는 것도 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엔진에 이런 여러 가지 연료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이런 기술은 어느 나라에서 많이 갖고 있냐면 핀란드 회사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 핀란드 되게 선진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경하는 북유럽 복지 국가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가 그런 걸 좀 잘 안 다루는 것 같아요. 핀란드는 어떤 산업으로 먹고 사느냐. 핀란드 사람들은 뭐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자일리톨 팔아서 부자가 됐을까? 사실 그런 거 잘 사우나? 이야기 안 하는 편인데 사우나도 핀란드가 아니고. 이런 기계 공업 강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기술을 핀란드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배 만들 때마다 그 기술을 들여와 가지고 거기에 돈을 주면서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전에 뭐 노키아 같은 핸드폰 이런 거뿐만 아니라 네네. 기계공업으로도 많이 그렇습니다. 발달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우리나라 미래에 어디를 더 좀 투자를 하고 키워 나가야 될까 이런 게 좀 보인다. 그런 거에 좀 미래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죠.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은 정말 잘합니다만 그
그 제조업의 또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첨단 기술력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많이 갖고 있으면 더 좋은 걸 테고요. 네. 엔진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네. 진짜 배에서 엔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도 들어가는 그 연료에 따라서 엔진의 종류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디젤 엔진으로 돌리는데요. 우리 자동차에도 이제 경유차 같은 경우는 디젤 엔진 돌아가잖아요. 힘이 세죠. 네, 자동차의 이제 경유 엔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RPM이라고 하죠. 좀 빨리 돌아가는 고속 엔진으로 흔히 분류가 되는 이런 엔진들이 들어가는데 자동차가 아닌 배, 선박에는 저속 엔진이라고 해가지고 좀 천천히 돌아가면 정말 한 1초에 한 바퀴 정도만 도는 아주 큰 엔진이 좀 천천히 도는 뭐 빨리 돌아야 한 1초에 두 바퀴 물론 이제 네. 선박용 엔진은 집보다 큽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이건 뭐 말씀하신 김에 한번 이야기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선박용 엔진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기록을 깬 적이 한 번 있어요. 200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대의 이 디젤 엔진, 저속 엔진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예. 이 엔진 무게만 2,000톤이었고요. 높이가 한 15m 정도 돼가지고 한 4, 5층 건물만큼 크기가 되는 굉장히 거대한 디젤 엔진이었습니다. 엔진 하나가 5층 건물 높이. 그렇습니다. 이 엔진 출력이 70메가와트거든요. 그러니까 70메가와트면 어느 정도냐면 이거를 마력으로 환산하면 한 93,000마력 정도가 됩니다. 옛날에 저기 일본 만화 중에 그 우주소년 아톰이라는 만화가 예. 있었죠. 아톰. 거기 보면 주제곡 노래 가사에 보면 10만 마력 아톰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미래의 어떤 상상 속에서 가능한 그 로봇의 기술이라고 해당할 정도의 그런 엔진을 그때 당시 2000년대 중반에 이게 세계 최대였거든요. 200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조선소에서는 실제로 현실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배에다가 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런 초대형 엔진을 우리나라 회사에서 거의 제일 많이 만들고 제일 잘 만드는 편입니다. 그런데 요 기록이 얼마 안 지나가지고 깨졌어요. 유럽 회사가 이거보다 더 큰 엔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요? 그 엔진 만든 회사도 핀란드 회사가 이거보다 더 큰 엔진 만들어서 기록이 깨지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디젤 엔진을 돌리는 게 기본인데 디젤 엔진은 이제 중유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제일 싼 기름이죠. 제일 싼 석유를 태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자동차에 비해서는 매연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내뿜으면서 천천히 돌리면서 움직이는 이런 게 기본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으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LNG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하 163도 이하로 꽉꽉 눌러 담아서 저장한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은 그 가스가 좀 부풀어 올라가지고 계속해서 나오려고 하거든요. 이게 진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막걸리 같은 거 흔들었을 때 막 좀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으로 좀 가스가 좀 찹니다. 그래서 막걸리만 생각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 열 때 잘못하면 그러면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계속 그런 식으로 있으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이 보일오프 가스, 끓어오른 가스라고 하는데 그걸 좀 빼줘야 됩니다. 살짝 빼줘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아무 기술력이나 대책이 없을 때는 그걸 그냥 빼가지고 그냥 태워 없애기라도 했어야 됐어요. 그 가스를 그냥 노출시키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뽑는 족족 태워 없애기라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태워 없애니까 좀 너무 아깝잖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태워 없애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태워 없애는 대신에 그걸로 엔진을 뭔가 돌려서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좀 간단한 엔진 같은 걸 돌리다가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제 DF, 듀얼 퓨얼이라고 해가지고 엔진인데 연료로 디젤 기본적인 이 중유, 과거에 사용하던 방식의 기름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이 보일오프 가스 형태로 나온 LNG 가스를 뽑아줘야만 되는 거를 엔진에 넣어도 그거를 태우는 힘도 엔진을 돌리는 거에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엔진이 개발되어가지고 좀 사용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초창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엔진을 만져놓으면 그 RPM 맞추기가 그러니까 엔진이 돌아가는 그 속도와 힘을 배가 움직이는 정도하고 딱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이런 내연기관 불태워서 가는 엔진은 이거 맞추기가 항상 좀 어렵죠. 뭐 자동차는 기어가 있긴 합니다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 변속기 말씀하신 대로 기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비싸고 중요한 부품이잖아요. 그래서 뭐 변속기가 망가졌다 그러면 큰 돈 깨질 것 같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최근까지도 어떤 방식을 많이 사용했냐면 이런 식으로 보일오프 가스를 그러니까 LNG에서 나온 그 연료를 이용해서 엔진을 돌리기는 돌리지만 그 엔진으로 배가 움직이는 그 스크류 프로펠러를 바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걸로 발전기를 돌려요. 그래서 전기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전기 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배가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전기 모터는 저 속도 조절하기에 용이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선풍기만 해도 약풍, 중풍, 강풍 버튼만 누르면 속도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전기 모터는 속도 조절 되게 잘 되거든요. 그 저기 옛날에 우리 기차 타고 다닐 때도 뭐 무궁화호 이런 거 옛날식 무궁화호 새마을호 같은 경우에는 디젤 기차였는데 예. 그 기차가 디젤 기차라고 하지만 기차도 그런 경우에 너무 크기 때문에 디젤 엔진으로는 조절이 잘 안 돼서 보통 그 내부에 전기 모터가 다 장치돼 있었습니다. 디젤 엔진 돌면 그 디젤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그 전기로 기차를 움직이는 그런 식을 디젤 엔진 사용할 때 이런 방식 옛날부터 많이 썼거든요. 배에도 이런 게 지금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거보다 효율을 더 좋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뭐 독일 회사들, 뭐 핀란드 회사들 이런 데서 엔진 기술을 좀 더 개발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LNG에서 온 연료를 태워도 이 변속이나 힘 조절, 속도 조절 이런 것도 꽤 잘 돼가지고 그걸로 배의 스크류 프로펠러를 바로 돌리는 방식도 지금은 계속해서 개발이 돼가지고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놓고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LNG가 좀 더 태울 때 여러 가지로 좀 깨끗합니다. 매연 같은 게 훨씬 더 덜 생깁니다.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친환경 시대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나만 아는 LNG를 사용한다는 거 이상으로 이제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거를 쓸 만한 수요가 막 생기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추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업계에서는 이게 추가가 아니라 이게 근본 원인인데 예. 국제해사기구 IMO라고 하죠. 네. 여기에서 이 선박 관련해가지고 이런 환경 규정들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특히 그 산성비 원인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산화황, 황산화물이라고 하고 있는 물질을 석유 계통의 연료를 태우면 계속해서 발생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나오면 공기가 너무 오염된다라고 해가지고 나라마다 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런 거 규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 길 가다가도 가끔 가다 전광판 같은 데 보면 뭐 이산화황 농도, 황산화물 농도 이러면서 공기질 같은 거 이렇게 표시해 주는 이런 거 보신 예.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배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또 국가의 소유가 아닌 공해상을 움직일 때도 있으니까 이 IMO라는 국제 해사 기구에서 이거를 기준치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라갈 때마다 연료도 바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배도 바꿔야 될 때가 생깁니다. 엔진만 바꿀 수도 있지만 배 자체를 바꿔야 할 수도 있는. 예. 연료 바꾸는 것도 이게 정유업계에서 되게 큰 화제가 될 때가 있어요. 연료 자체를 이 황산화물이 덜 생기게 탈황을 한다라고 하죠. 연료 자체를 잘 걸러가지고 매연이 덜 나오는 연료를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해주는 이런 게 필요하게 되거든요. 이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2005년에 황함량 기준이 연료에 들어있는 황함량 기준이 4.5%였다가 2012년에 3.5%로 강화가 됐고 2020년에 0.5%로 강화가 됐습니다. 2020년에 0.5%로 강화가 된다는 게 우리나라의 정유업계, 조선업계, 해운업계에서 다 화제였어요. 0.5%를 어떻게 맞추느냐. 이거는 정말 높은 기준인데 그래서 요때 전후로 해가지고 그럴 바에는 뭐 이렇게 뭐 힘든 기름 이런 거 대신에 아예 LNG라든가 그런 차세대 연료로 다 가버리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일부 선진국에서 이거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갈수록 강화되죠. 예를 들어서 뭐 지중해에는 0.1%로 강화를 해가지고 뭐 배를 운항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규제가 어떻게 설정되느냐, 환경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조선업, 뭐 기계공업, 해운업 뭐 이런 거에 정유업계까지 다 들썩들썩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환경을 한다라고 하면 뭐 지구를 잘 보호하고 뭐 깨끗하게 살고 이런 것만 많이 이야기하던 분위기였는데 네. 요즘 시대에는 우리나라 조선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뭔가를 잘 이해하고 미리 앞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요. 하나 더 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뭐 마스가 이런 얘기 나오면서 미국과 협력을 해가면서 뭘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당장의 경제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좀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죠. 이 마스가를 해가지고 미국의 미국 조선업에 진출을 하면 미국이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군함 무기 만드는 쪽으로도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잘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미국과의 협력 쪽에서 열릴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 여기저기서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하나 또 빠뜨리지 않고 좀 이야기해 볼 만한 게 이런 세계적인 규제나 세계적인 여러 가지 무역의 흐름을 선도하는 나라하고 관계를 좀 잘 좋게 유지하면 나중에 이런 새로운 환경과 관련된 어떤 규제나 정책 같은 게 국제 공동으로 뭔가가 생길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한테 유용한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좀 이렇게 가늠해 나갈 수 있는
있는 이런 기회가 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연료를 써야 되는, 이 정도의 엔진을 써야 되는 쪽으로 세계가 바뀌어 가겠구나라는 흐름을 우리나라 회사들이 좀 먼저 알아낼 수도 있고, 그거를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먼저 끌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기대도 좀 우리나라 품어봅니다.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거죠. 또 네. 미국 이제 조선 쪽을 중국을 많이 또 규제를 하면서 우리가 반사 수혜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 특히 친환경 선박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기 때문에 네. 그 수혜가 이어져 오는 거고요. 1300님. 곽지식 작가님 숨 좀 쉬세요. 좀 그렇게 척척박사신가 이렇게 보내주셨고 김진희님 처음에는 목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정감이 넘치고 쏙쏙히 스며드네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우리가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곽지식 작가님은 지금 한 30분 넘게 숨을 이제 처음 쉬셨습니다. 이야기를 한 3분 4분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게 엔진 종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신기한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LNG를 태워서 뭐 친환경적으로 간다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네. 이제 추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요즘 제일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기후 변화 문제잖아요. 네. 기후 변화의 원인은 이산화탄소지 않습니까? 네. LNG는 탄소가 들어있는 연료이기 때문에 LNG를 태워서는 이산화탄소는 생기거든요. 없지는 않다. 이산화탄소는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뭐 황산화물이나 이런 게 훨씬 적은 거지. 이산화탄소는 생기는데 그러면 아예 이산화탄소까지 줄일 수 있는 연료를 태워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일단 비슷하게 먼저 갖다 댈 수 있는 게 뭐냐면 비료 만들 때 사용하는 기본 원료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해서 쓰고 있는 물질이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거래되고 있는 물질이고 네. 우리나라도 화학공업이 발달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한 10대 암모니아 수입국 정도에 들어가는 우리나라도 암모니아 되게 많이 쓰는 나라거든요. 네. 세계적으로 암모니아를 배에 많이 싣고 다닙니다. 근데 암모니아를 태우면 불을 잘 타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배에 많이 싣고 다니니까 암모니아를 태워가지고 배를 움직이는 거 LNG 태워서 움직였듯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암모니아 추진 선박을 대형 선박에도 적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네. 암모니아는 탄소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태우면 이산화탄소 안 생기거든요. 요것도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나가고 있고 비슷한 발상으로 또 세계적으로 많이 거래가 되는 제품 중에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소독약으로 좀 친숙하죠. 메탄올 같은 거. 메탄올도 알콜 램프에 들어서 불편을 잘 타는 맞아. 성분이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거대한 화물선에 실어가지고 많이 운송하는 물질이다 보니까 메탄올을 태워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탈 때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긴 하는데 요거는 뭐 바이오 연료 형식으로 재활용 형태로 이 메탄올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든가 바이오 연료.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메탄올을 만드는 이런 공법이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메탄올도 나중에는 이산화탄소 감축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시각이 있어서 암모니아나 메탄올을 태워서 가는 배가 LNG 태워서 가는 배 바로 뒤에 이제 나타날 배고 지금 우리 이미 우리나라에서 암모니아 태워서 만드는 배를 이미 만들고 시도하고 있죠. 시도는 이미 됐고요. 돌아다니는 배도 있고 대형 선박을 수주받아 가지고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실용화 단계로 거의 접어든 상태고 요것도 중국 업체들이 양으로 많이 밀어붙여가지고 우리나라 업체 못지않게 잘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 핵심은 또 엔진 기술인데. 특히나 중국은 암모니아나 메탄올 이런 거 생산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이 치열하게 이어질지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의 LNG 운반선 잘하고 있는 걸 잘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재밌습니다. 이게 사실 그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 폭발했다는 뉴스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거기 있던 그 암모니아가 이제는 선박의 새로운 엔진 연료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학 실험실에서 봤었던 그 메탄올 알콜 램프 거기에 쓰였던 그 연료가 또 한번 차세대 엔진 그 연료가 되고 있고 신기합니다. 곽지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